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등이나 지지고 있어야 제격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 용겸이 늦지 않게 학교 보내줘. 갔다 올게. 그래, 고생해라. 날씨 추우니 옷 단단히 껴입고. 네 아버지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하나뿐인 자식을 꼭 그 고생 시켜야 하는 건지. 됐어. 나라고 맨날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 진짜 나 간다. 엄마의 걱정을 뒤로하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진짜 누가 겨울 안 일할까봐 날씨 끝장이네요. 저는 지금 아빠 사무실로 나가는 중입니다. 아빠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거든요. 말은 그런데 사실은 자벽부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온갖 잡일은 다 제 몫이거든요. 엄마는 그게 꽤나 못마땅한 눈치지만 그렇다고 못 나가게 할 수도 없으세요. 아빠가 일하지 않을 거면 더 이상 지원도 없다셨거든요. 대부분의 집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집은 유독 아빠의 말이 법인 집이라서요. 아빠의 결정이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아빠 말씀이 옳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의 재산에만 기대어 살고자 했던 덕분에 제가 지금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빠의 재력에 기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좋은 경험한 거죠. 바람이 있다면 전 남편도 저처럼 인생이라는 게 자신의 노력 없이 꾸려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이 하나를 키우고 사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덕분에 사장님한테 혼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 간단한 서류, 복사나 팩스 보내기조차 버벅거리는 사람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사장님이 제 인척이니 안 잘린 거지 아니었다면 벌써 수십 번은 잘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사장님이 제 아빠세요. 저희 아빠가 건물 세 채를 가지신 그 유명한 건물주님이세요. 전 그걸 관리하는 회사의 말단 여직원이고요. 원래는 팔자 좋게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너 상가 쪽에 임대료 청구서 다 보낸 거 맞지? 응, 다 보냈어. 아니다, 한 군데 안 보냈어. 팩스가 이상이 있나 봐. 그냥 남들처럼 메일로 받으면 될 텐데 왜 꼭 팩스로 보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 상진짐을 말하는 거지. 거기 사장이 나이가 있어서 그래. 아이, 그분이 컴퓨터를 잘 못 쓰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팩스가 뭐야? 다 사람 사는 게 달라서 그런 거지. 아이, 근데 너 팩스는 왜 안 보내?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사람 사는 게 다르다며. 난 안만 써도 팩스는 이상해. 아빠가 좀 보내줘. 그걸 내가 왜 보내? 아이, 엄연히 일하라고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건데 오늘 중으로 보내. 진짜 너무한다. 알았어. 꼭 딸을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지? 아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싫으면 관두던지. 됐어. 진짜 딸 하나 있는데 꼭 그렇게 굴려야 되는 건지. 넌 그래도 내 딸이라 다행인 줄 알아. 아이,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100배는 더 혼났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의 원래 임자가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논밭이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액을 받으셨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양반이 거액이 들어오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 중 상당수가 주변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 돈을 날린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러질 않으셨죠. 저희 아빠가 옆에서 잘 보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에 다니던 아빠가 할아버지 옆에서 가진 고생을 하며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짓고 하면서 재산을 한층 더 늘리셨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재산을 가지시게 된 이유였어요. 덕분에 전 태어났을 때부터 참 팔자 좋게 살았죠.
소위 말하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으니 평생 부족한 걸 모르고 살았답니다. 평생 그러고 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으니 그 많은 재산 다 물려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제가 흔히 생각하듯 부잣집 딸이라고 버릇없이 키워진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보다 용돈이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버릇없이 크지는 않았죠. 아빠가 그걸 너무 싫어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모난 구석 없이 성장했어요. 대학도 괜찮은 곳을 나왔고 남편도 잘 만났죠. 남편과의 만남은 사실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티를 안 내도 저희 아빠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으니 여기저기서 선주선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남편이 그중 하나였어요. 사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땐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일단 선을 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싫었던 건 제가 아닌 아빠의 재산 때문에 제게 선이 들어온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더더욱 선자리가 싫었던 거였어요. 실제로 남편을 만나기 전 서너 번 나갔던 선자리가 다 그런 분위기였죠. 아빠 건물 임대료가 어떻다든가 혹은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요. 선자리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하러 나온 건가 싶었을 정도였어요. 남편 역시 의뢰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간단한 호구 조사 후 처음 남편이 제게 한 질문이었어요. 말투는 지극히 공손했지만 좀 비꼬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돈 많은 부모 만나서 평생 놀고 먹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냐는 식의 질문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더 뾰족하게 반응한 거였어요. 네, 딱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요. 다행이네요. 전 결혼하면 절대로 와이프는 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에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 이전의 선자리에선 질문 따윈 단 하나도 던지질 않았거든요. 묻는 말에만 마지못해 대답하고 시간이 되면 인사하고 나온 게 다였어요. 근데 남편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자 저도 모르게 궁금해진 거였나 봐요. 아버지가 평생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게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죄송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왔어요. 결혼하면 내 아내는 절대로 일을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저를 비꼬려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무사였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무사란 게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머리도 좋아야 하고 시험을 통과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니 게으르거나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 일단 세무사란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차적으로 머리와 성실성은 검증이 된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도 적지 않으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집안의 경제력 역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은 사는 집 자식들이 많은 거죠. 근데 남편은 안 그랬어요. 남편의 아버지, 제게는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정말로 생활력이 약하셨대요. 제가 시아버지를 뵌 적은 없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이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시어머니 등에 엎여 살았던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 덕에 갖은 고생을 하신 시어머니를 보며 자기 아내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던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저한테 일을 안 할 거냐고 물었던 이유였어요. 저를 비꼬거나 조롱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란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부모 잘 만나 평생 돈 걱정, 부모 걱정 안 하고 산 저와는 달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 평생의 숙제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되었던 거죠. 저와는 단 한 군데도 닮은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호기심이 생긴 거였죠. 오늘도 꼬라지만 부리고 왔니?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부모 욕해. 꼬라지는 무슨 꼬라지를 부렸다고 그래? 이야기 잘하고 왔어. 어련히 그랬을까. 지난번에 본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 쪽에서 얼마나 볼멘 소리를 했는데 오늘이라고 달랐을까. 진짜 아니라니까.
그리고 교수는 무슨 교수야. 그냥 보따리 장수더구만. 명색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왜 그리 부동산에만 관심이 많은 건지. 그런 사람은 나 말고 부동산 사무실하는 여자 만나야 제격이겠더만. 말은 참.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하디? 사람 되게 반듯하더라. 근데 엄마 맘에는 안 들걸? 사람 반듯하다면서 왜 내 맘에 안 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해줬답니다. 집도 가난하고 홀 시어머니이기까지 하다고요. 보통 그런 자리라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으로 인해 딸이 힘들게 살까 싶어서 말입니다. 근데 엄마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이미 알고 있었어. 설마 그런 것도 모르고 선자리에 딸 내보낼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날 내보냈다고? 그런 사람 괜찮아? 사람이 중요하지 재산이나 환경이 뭐 그리 중요할까? 그래도 다행이네. 네 입에서 사람 반듯해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어? 다시 만나볼 거야? 근데 그게 다야. 사람은 반듯한 것 같은데 외모도 좀 그렇고. 아이고 이 철딱선이야. 남자 외모를 어디 쓰게? 살다 보면 제일 쓸모없는 게 남자 외모야. 네가 연애할 사람 찾는 것도 아닌데 외모를 따지긴 왜 따져? 암만 그래도 얼굴이 잘생기면 좋은 거 아냐? 그럼 엄마는 왜 외모 본 건데? 저희 아빠가 지금이야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만 젊은 시절 사진 보면 꽤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였죠. 그거야 엄마 복이지. 암튼 남자 외모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 더 만나봐. 너도 영 맘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크게 안 끌리는 것도 같고.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도 특별히 연애를 해보진 않았어요. 조금 마음에 가는 사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딱히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철없는 얘기지만 진짜 한눈에 속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연애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던 저였으니 크게 마음이 가는 것도 아닌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선뜻 내키지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처음 한 말이 계속 맴돌아서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란 게 첫인상이 다가 아니더군요. 남편을 다시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사람이 참 배려심이 깊다는 거였어요. 자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했달까요? 그렇게 2번, 3번을 만났어요. 참 신기하게도 처음엔 평범하게만 느껴지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잘생겨 보이는 거 있죠? 결정적으로 결혼을 고민하게 된 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평생 생활력 없던 남편을 대신해 아들을 세무사란 직업을 갖게 만든 분이셨으니 아들에 대한 바람이나 욕심이 클 수밖에 없는 분이셨죠. 보통 그런 분들이 아들을 끼고 살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며느리의 남편이란 생각보다는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죠. 그런 며느리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워낙 독립적인 분이시라 자기가 주는 용돈 받는 것조차 꺼려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디 믿을 수가 있나요? 근데 실제로 그러셨어요. 남편이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활비도 적잖이 드리고자 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한사코 마다하셨대요. 자긴 아직 젊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자식한테 손을 벌리냐는 분이었어요. 2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라고. 잘 부탁한다. 못난 부모 덕에 따신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혼자 힘으로 살아온 애라서 항상 미안하기만 한 아인데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났으니 이제 그만 걱정해도 되지 싶다. 혼자 힘이라니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시험 준비할 엄두도 못 냈을걸요. 아시잖아요. 저 월급 많은 거. 이제 험한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안 돼요. 그게 뭐 그리 험한 일이게. 나는 지금이 좋다. 이제 너도 한 가정을 꾸리게 될 테니 네가 번 돈은 며느라가한테 다 주고 살아야지. 그게 가장이란 사람이 할 일이야.
내 말 맞지? 상욱 씨 말 들었어요. 근데 저도 상욱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힘든 일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상욱 씨 월급을 관리한다고 해도 어머님 생활비만은 별도라고 생각해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사실 내가 걱정이 좀 많았어. 워낙 곱게 큰 부잣집 따님이라고 해서 돈 소중한 거 모르고 살 것 같았거든. 근데 말하는 거 들으니 안 그럴성 싶구나. 그럼 됐다. 상욱이는 지 소원이 안사람 집에서 착실하게 가정 꾸리는 거니 거기 따라 살고 돈벌이는 상욱이가 잘하면 두 사람 행복하게 살지 싶다. 끝끝내 남편이 제공하겠다는 생활비를 안 받으시겠다던 분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나야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오갈 데가 없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못 뵙고 산 지난 날이 너무 후회가 되더구나. 넌 그러지 말아라. 사돈 어르신들이랑 자주 시간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 내 걱정은 말고. 난 혼자서 편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이젠 더 바랄 게 없어. 명절에는 잠깐 얼굴 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간엔 친정에서 재밌게 보내거라. 세월이 많이 변해서 시댁 챙기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친정보다는 시댁 먼저 챙기는 게 우리 정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조차도 하지 말라는 분이셨어요. 당신 말로는 이제 혼자서 게으름 피우며 사는 게 좋다고 그러신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일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들 하나 낳아보니 알겠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 자식을 굳이 자주 보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행여라도 홀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정작 괴로워지는 건 자신의 아들일 거란 생각을 하신 때문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엄마랑 아빠한테 전했을 때 그러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누구보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 크실 텐데 그걸 한사코 안 누리시겠다 그러는 건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지. 네가 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다. 아예 안 그래 여보? 그러게. 박서방이 누굴 닮아 그리 반듯한 건지 안 봐도 뻔하네. 그래도 그럴수록 네가 더 잘해야 한다. 자고로 집안에 사람 들여서 부모 자식 사이 벌어지게 되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새 식구가 받는 거거든. 알아. 그런다고 안 보고 살겠어? 나도 잘할 거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진짜 나쁜 며느리였어요. 그래도 결혼 초기엔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종종 드리고 때가 되면 얼굴도 비추고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괜찮다시니 점점 안 그래도 되나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도 왕래가 뜸해졌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결혼을 한 게 무색하게 자주 드나들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준 건 당연했고요. 아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론 남고 뒤론 미친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게 다 세금 때문이라더라고요. 저야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한들 버는 게 많다면 문제될 게 없을 거란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남편 칭찬을 해도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네 덕분에 진짜 덕 많이 봤어. 아이 근데 그거 괜찮은 건가? 근데 세금이라는 게 제대로만 알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번거로워서 손대지 않는 부분들 조금 챙긴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합법적인 것들이니까요. 아이 그래 고마워. 아이 근데 이전 세무사들은 왜 그런 걸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들이 이런저런 거래처들이 많으니 한 곳을 꼼꼼히 못 챙겨서 그런 걸 겁니다. 저희 아버님 일이니 더 신경을 쓴 탓도 있고요. 그래. 아이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뒀어. 아 여보, 지난번에 선물 받은 그거 있지? 아 그거 있잖아. 잠원동 김 사장이 필리핀 다녀오면서 사왔다는 비싼 양주. 아이 그거 좀 갖고 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상욱이랑 한잔 해야겠어.
아빠, 의사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혈압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마시지 말랬는데 술은 무슨 술이야? 이가 일 잘했으면 나한테 용돈이나 더 줘. 아이, 저건 딸이 아니라 원수다. 아이, 그리고 상욱이가 잘한 걸 왜 너한테 상을 줘? 주려면 상욱이를 줘야지.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니 이런 사위를 본 거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 내 말이 틀려? 그래. 아무튼 딸놈은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남편이 아빠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건 맞는 모양이었어요. 그랬으니 갈수록 많은 부분을 남편과 상의하신 거겠죠. 그러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후회라는 게 다 부질없는 일이긴 해요.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거기도 했어요. 어차피 가족인데요. 가족을 믿고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가족이란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남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똑똑이가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답니다. 친구 중에 남편이 경찰인 애가 하나 있어요. 친구 남편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모든 범죄의 뒤에는 여자와 돈이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 둘이 연루되지 않은 범죄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바로 그 케이스였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할 일은 남편과 아이들 잘 먹이고 남편이 벌어준 돈을 알뜰살뜰 불리는 거라고요. 제가 처음 이야기는 지켰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관리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돈을 불리는 일은 저보다 남편이 수백 수천 배 더 전문가였으니까요. 저야 생활비 통장에 들어온 돈을 쓰기만 하는 걸로도 벅찼는걸요. 게다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필요할 때 쓰라면서 적자는 현금을 보태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 번거롭게 재테크를 한답시고 성가심을 감수할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던 거죠. 바보같이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게 될 거란 것도 몰랐답니다. 어머니 말대로 당신이 내 월급 다 관리할래?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냥 나 생활비 통장에 돈 넣어만 줘. 남는 건 당신이 주식을 하든 채권을 사든 알아서 하고. 나보다야 당신이 훨씬 더 전문가잖아. 에이, 그 말이 맞긴 해도 그래도 당신이 통장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집 여자들은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라던데. 그거야 남편을 못 믿어서 그런 거고. 왜? 당신 나 모르게 비상금 만들고 그럴 거야? 그거 만들어서 뭐하게. 뭐 어디 쓸 데도 없는데. 내 말이 어차피 당신 돈이 내 돈인데 잘 굴리지도 못하는 나 줬다가 손해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당신이 잘 굴려. 그래서 나 우리 엄마처럼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만 해줘. 그건 좀 무리일래나? 우리 아빠 재산이 좀 많아? 얼마나 될까? 당신은 알아? 우리 아빠 재산 얼만지. 요즘 아빠 건물이니 투자니 당신이 거의 맡아서 하니까 알 거 아냐. 나 얼마나 물려받는데? 이 사람이 날 범죄자 만들 일이 있어. 아무리 내가 당신 남편이지만 영업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는 절대 못 알려줘. 아이고, 진짜 진정한 세무사님이시네요. 싫으면 말아. 어차피 한 30년 후면 알게 될 텐데 뭐. 그래도 힌트만 좀 줘. 나 막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럴 정도는 돼? 세계 여행? 어쩌면 우주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야? 우리 아빠 대단하네. 아니지,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거지. 암튼 우리 집 재산 관리는 당신이 해라. 나 머리 아파서 그런 거 못해. 알았어. 당신은 그냥 우리 윤겸이만 잘 키워. 내가 당신 장모님처럼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줄 테니까. 진짜지? 약속했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고 나무라실지도 모르지만 그리 살아도 됐으니 그런 거였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부모님이 계셨고 저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하면 되었으니 그리 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리 믿고 살았어요. 그 믿음을 남편이 저버릴 이유가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남편은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주었어요. 자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고맙긴 한데 자기 몸도 좀 챙기면 좋겠다. 무리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나중에 더 나이 들고 그러면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못 버티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할게. 꼭 그래야 돼? 나랑 윤겸이는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 그런 의미에서 내일 출장 간다. 또? 지방업체는 좀 줄이지. 그럴게. 그래도 여기는 내가 관리해야 돼. 나 믿고 맡겨준 곳인데. 그래. 간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일 끝났다고 괜히 밤늦게 오면 내가 더 걱정되니 그러지 말고. 알았지? 제가 판을 깔아준 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나 아닌 다른 여자와 무슨 짓을 벌이는지도 모르면서 전 남편의 잦은 외박이나 출장이 그저 일인 줄로만 믿고 있었어요. 더 바보 같은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밤늦은 시간이나 혹은 새벽녘에도 남편의 휴대폰이 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그런 연락에 도끼눈을 치켜 세우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전 안 그랬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오는 연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아무리 네가 고용인이라지만 이 시간에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닌데 말이야.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곳은 퇴근 시간 이후에 일 때문에 연락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데 우린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것 봐. 사명 실업 윤정무 연락이야.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새벽녘에 울리는 연락음을 보고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봤어야 했을까요? 그럴 생각조차 안 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담한 남자라 해도 자기 마누라한테 상간녀 문자를 보여주겠다고 그럴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 전 당연히 그 연락이 거래처라고 생각한 거죠. 굳이 볼 이유도 없었고요. 자긴 좀 더 자. 내일 아침에 사장이 자료 보내겠다고 그랬대. 일단 보내는 주고 다음에 한 소리 해야겠다. 잠도 못 자고 어떡해. 빨리 처리하고 자. 내일 새벽부터 또 나갈 거잖아.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남자들 참 힘들게 산다고도 생각했고요. 힘든 거 맞았죠. 아무리 바보 같은 여자라 해도 아내랑 상간녀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려고 했으니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겠습니까. 그래도 선이란 게 있었을 텐데 남편은 그 선을 지킬 생각도 안 해더군요. 죽을 짓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정도까지만 했다면 결과가 달라지긴 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바람 피운 대가라고 해봐야 고작 이혼이 전부잖아요. 돈을 잘 벌었으니 저랑 헤어지고도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거고요. 근데 그걸로는 남편이 만족이 안 되었던 거였어요. 야망도 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니 그걸로는 성이 안 찬 거였겠죠. 상우가, 너 지난번에 내가 알아보라는 곳 좀 알아봤어? 어떠냐? 네가 보기엔 해볼 만한 일 같은 느낌이 들어? 네, 제가 업계 사람들이랑 그쪽 잘 아는 기업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식이에요. 일단 투자하기에 앞서 안전장치만 제대로 체크해놓는다면 설령 일이 잘못돼도 큰 손실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수업료를 낸다는 각오로 한다면 문제는 없지 싶어요. 그러냐?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거겠지. 아빠는 꼭 사업을 해야 돼? 그냥 건물 임대료만 받아도 평생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남자는 또 그런 게 아니다.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만 사는 건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랑 상욱이가 물려받아야 할 일인데 좀 더 좋은 모양이면 아빠가 마음이 놓일 것도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 상욱이가 아빠 잘 돕고 있어서 괜찮은 모양 나오지 싶다. 몰라. 두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았으면 해. 아빠도 아빠고 저희도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은데 거기다 신사업까지 검토한다니 옆에서 보는 내가 안쓰러워서 그래. 보세요. 저 사람 잔소리가 저렇다니까요. 장모님 밥만 닮아도 좋을 텐데.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지금이야 저 사람 나이가 들어서 유해진 거지.
젊었을 때는 소영이보다 헐더했어. 여자들이 남자 일에 간섭하는 게 어디 못되라고 그러는 거겠어요. 다 걱정이 되니 그러는 거죠. 그래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거란 걸 모르지도 않고요. 적어도 엄마는 괜찮았어요. 아빠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고 돈을 허공에 날릴 뻔한 경험을 하시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전 달랐답니다. 남편이 아빠와 같은 부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뭔가 달라진 낌새를 눈치채게 된 건 시어머니의 전화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웬만해선 먼저 연락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저희 둘이 잘 살면 그뿐이라면서 당신 집에 찾아가는 것조차 반기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런 분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실 때는 제 생일이거나 혹은 뭔가를 보내올 때였습니다. 얘야, 요즘 별일 없지?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죄송해요. 제가 전화도 잘 못 드리고. 별게 다 죄송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 윤겸이도 잘 크지? 너도 괜찮고?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충주 한번 내려갈게요. 안 그래도 윤겸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된다. 이 시골에 내려와 봐야 불편하기만 하지. 암튼 진짜 별일 없는 거지? 그럼 됐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처음에야 그냥 전화를 하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거실 분이 아니셨거든요. 나중에 알았던 거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아신 거였어요. 시어머니 지인분이 남편을 이상한 데서 보았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알리셨대요. 그게 바로 모텔이었대요. 세상 참 좁죠. 어떻게 남편이 충주도 아니고 청주도 아닌 서울 모텔에 들어가는 남편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 좁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가 봐요.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와 모텔을 들어가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정도면 저와는 꽤 불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밝으니 아차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 전화를 끊긴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그냥 보고만 있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 일종의 경고를 날리셨다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무시를 했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준비를 하셨던 건가 봐요. 자기 자식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걸 너무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셨으니 자식 편을 안 들고 제 편을 들어주신 거겠죠. 시어머니가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분이셨지만 그렇다고 그게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도리를 못 지녔다는 뜻은 아니었답니다. 누구보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믿던 분이셨어요. 제 결혼 생활이 너무도 비참하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러운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제 아들 윤겸이를 얻은 것과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태도 때문이었답니다. 엄마, 요새 아빠 몸이 많이 안 좋아? 얼굴이 너무 안 됐는데. 네 아버지가 너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왜? 무슨 일인데? 나 이 집에 하나뿐인 자식이야.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야 돼? 아빠가 투자하기로 한 사업건이 삐걱거리는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자세한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주진 않으셨다지만 함께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가까운 분이시니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도가 심했던 건 맞아요. 자칫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 대부분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답니다. 저희 아빠가 꽤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의 재산을 오롯이 지켜낸 것을 넘어 불리기까지 하셨겠죠.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을 맞았던 건 역시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었으니 평소 아빠답지 않게 힘들어지신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딸의 남편이고 손자의 아버지였던 사람이니 전적으로 믿고 맡기셨던 거였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전 재산을 날렸을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위기 상황에 봉착하자 누구보다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셨거든요. 남편이 아빠의 능력을 제대로 몰랐던 게 문제였죠.
바보 같은 아내의 아빠이니 저처럼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아닌 것도 모르고요. 아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으면 남편도 그래야 하는 게 맞았죠. 근데 남편은 생각 외로 멀쩡했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바깥일이 힘들다고 집에서 티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빠랑 비슷했어요. 근데 아빠에겐 엄마가 있다는 게 달랐죠. 엄마는 아빠가 아무리 감춰도 아빠의 고민을 읽어낼 능력이 있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걸 택했답니다. 지난번에 투자한다던 그거 좀 안 좋아? 엄마가 그런 것 같다던데. 좀 꼬이기는 했는데 괜찮아. 원래 투자라는 게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진짜지? 하긴 당신이 하는데 어련할까?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괜찮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가 했어요. 근데 상황은 정말 심각했었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빠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아빠, 괜찮아? 그것 봐.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랬지. 의사는 뭐래? 어디 이상 있는 거래? 괜찮대. 그냥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거라고. 괜찮으니까 넌 어서 집에 가. 윤겸이는 어쩌고 나왔어? 아이, 엄마 말이 맞다. 넌 신경 안 써도 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 근데 요새 박서방 좀 어떠냐? 응? 박서방? 아빠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아? 요새 그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든데. 아빠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역시 그렇더냐? 아니다, 됐다. 여보, 얘도 알아야. 아, 이 사람이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무슨 얘긴데 나도 좀 알자. 아니야. 암튼 넌 들어가. 아빠 내일 태어나면 되니 걱정은 말고.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머물 수가 없었답니다. 아빠도 아빠지만 윤겸이 때문에라도 집에 가야 했어요. 아빠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남편도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긴 남편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으니 책임감 때문에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사실은 완전 반대였는데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저희의 이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더 같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무섭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아무런 조짐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 서류를 받은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혼이라니.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참 멍청하다. 어떻게 너만 아무것도 몰라? 하긴 공주님이니 그럴 법도 하지. 우린 안 돼. 그냥 이대로 갈라서자. 이유는 더 묻지 말고. 이게 그나마 당신에게 가장 적게 상처를 주는 거란 것만 알아. 적게 상처를 준다고? 나 이미 상처 받을 대로 받았어. 나 지금 당신이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했어? 아니면 여자라도 생겼어? 그래, 여자 생겼어.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 말고도 다 알아. 넌 바보니?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니? 그러니까 그만하자. 나 그 여자랑 살아야 돼. 여자라니?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잖아. 진짜 꼭 네 눈으로 봐야겠니? 하긴 봐도 안 믿겠지.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건 믿겠지?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말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면 제가 믿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한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어머니,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저보고 이혼하재요. 자기가 여자 있다고. 어머니. 시어머니라면 남편을 말리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 편이었어요. 상욱이 말대로 해라. 이미 끝난 인연이야. 넌 그냥 짐 싸서 친정으로 가. 그게 좋아. 더 할 이야기 없다. 끊으마. 남편의 이혼 통보보다 더 차가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온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항상 우리 두 사람 잘 살기만을 바란다던 분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이혼하고 저보고는 집을 나가라더군요. 이 집 어차피 내 명이니 당신이 나가는 게 좋겠지? 혹시라도 위자료가 필요하면 소송이라도 걸어. 어쩌면 이 집 당신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건 그때고 지금은 나가줘. 윤겸이는 당신이 데리고 가. 어서 가. 현실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버틴다 한들 남편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일이 더없이 끔찍했죠. 그래서 옷만 걸치고 윤겸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작스레 제가 친정으로 왔음에도 두 분은 그리 놀라지 않으셨어요. 다만 엄마가 절 끌어안고 오실 뿐이었죠. 아무리 멍청한 저지만 그걸 보자 감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이혼하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근데도 끝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엄마, 뭔데? 무슨 일인데? 왜 우리가 이혼한다는데 다들 당연하다는 듯 그러는데? 나 너무 답답해. 말 좀 해줘. 소영아, 세상에 몰라도 되는 일이 있어. 그냥 너랑 박서방이 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서로 상처를 덜 주고 끝내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다. 최선? 도대체 그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무슨 짓을 한 건지를 알아야 마음을 정리하든 욕을 하든 하지. 왜 다들 나만 몰라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엄마,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엄마 말 이번만 들어줘. 다들 제게 무언가를 감추려고만 했답니다. 악을 쓸 수도 있었고 고함을 지를 수도 있었어요. 윤겸이만 없었다면 그랬을 거였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엄마가 울 듯 할머니에게 매달리는 걸 보며 힘들어하는 걸 보니 그럴 수가 없대요. 엄마 말대로 제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니 그러셨을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끝끝내 감추려는 걸 굳이 캐내야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았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참았어요. 제가 그러는 와중에도 아빠는 남편과 함께 진행한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어요. 때론 집에 변호사분이 오시기도 했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항상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보니 일이 제대로 안 되어간다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제 일도 제 일이지만 아빠의 투자건이 워낙 중차대한 일이다 보니 저라도 아빠 심기를 어지럽히면 안 되겠다 싶대요. 그렇게 열흘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바로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았답니다. 어머니,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좀 잘 먹지. 사부인, 저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더 이상 윤겸애미한테 죄를 저지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그냥 두 아이 이혼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뭐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요. 아무 죄 없는 윤겸애미가 저리 힘들어하는 걸 더는 못 보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앉아봐라. 미안하다, 애미야. 저놈이랑 내가 너한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그걸로도 모자라 바깥사도 망하게 할 뻔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도 네가 더 힘들게 사는 건 못 보겠다. 시어머니가 틀어놓으신 말들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협박을 받고 있었대요. 협박이라뇨? 무슨 협박이요? 미안. 이걸 봐. 남편이 내민 건 사진이었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남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더군요. 남편이 말한 그 여자겠죠. 저랑 헤어지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여자와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것과 사진으로 보여주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비로소 남편이 제대로 원망스러워지대요.
사실 그때까지도 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진짜로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걸 왜 보여줘? 왜? 그렇게 나 이혼이 하고 싶어? 그래, 해.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집도 당신이 가져. 난 필요 없어. 미안해. 그래도 이 이야기까지는 들어줘. 남편이 찍힌 그 사진은 남편이 정신이 없었을 때였답니다. 아빠의 투자건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술을 먹고 나니 갑자기 졸려워졌대요. 그래서 잠을 청했는데 깨어나 보니 이런 상황이었다지 뭡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변명이야? 그래, 믿어줄게. 그래도 결국은 나와 이혼하고 이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잖아. 이혼은 할 거야. 내가 당신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한테 간다는 건 아니야. 이 여자가 그랬어. 당신한테 알리지 않을 테니까 자기한테 협조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이 사진을 보는 일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아빠가 나서셨답니다.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아빠의 투자금을 몰래 빼돌리는 일을 해야 했답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대요. 아빠에게 사실을 이야기할까 했지만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보게 될 테니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빠의 돈을 빼돌리는데 도움을 줬대요. 근데 남편이 그 와중에도 머리를 쓴 거였어요. 여기저기 엉성한 흔적이 남게 한 거였죠. 그러면 아빠가 그걸 눈치챌 테고 그럼 자기를 사기로 걸고 들어갈 거라고요. 역시나 예상이 맞았답니다. 아빠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남편을 불렀대요. 아빠를 만나러 오기 하루 전날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을 찾으셨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상한 여자와 모텔에 갔던 걸 캐 물으셨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우겼지만 부모 눈을 속일 수는 없죠.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이 멍청한 거사. 너처럼 똑똑한 놈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 사진을 애기가 안 본다고 뭐가 달라져? 네가 사돈 어른 돈을 훔친 게 들통나면 어차피 윤겸애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돈 어른께 가서 잘못을 고해. 그리고 네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게 맞다. 같이 가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끌고 저희 집으로 왔답니다. 모든 걸 다 고백하고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 일을 엉성하게 처리한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널 경찰에 고발할 테니 이 여자가 이 사진을 소영이한테 못 보낼 거라 생각한 거고 내 말이 맞나? 네. 사부인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으면 다른 해결책을 찾았을 거 아니냐. 왜 그럴 생각을 못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집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가 클까 싶었어요. 그래서 소영이 모르게 한다는 게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까지 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제가 제대로 못 가르친 탓입니다.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염치 없지만 들어만 봐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큰 잘못을 한 뒤니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단 이혼 사유를 남편이 바람 피운 것으로 하자셨대요. 무슨 이유라도 필요했으니 그게 여자 문제인 게 가장 간단하다셨고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함께 원망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도 아들 편을 드는 척 하셨던 거고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대요. 남편은 경찰에 자수해 그간 자기가 벌인 짓을 다 신고할 생각이었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듣고는 차마 더 그래선 안 되겠다 싶었대요. 무엇보다 제가 그랬어요. 남편의 명의로 된 집 그냥 가져가라고 말한 거요.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건 말았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마련한 집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배신한 남편에게도 그러는 저를 보니 시어머니가 더는 참을 수 없으셨대요. 올바른 선택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제 처분을 기다리자고 그러신 거죠.
그래도 이혼만은 해야 된다더군요. 제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가르친 자식이 저와 제 부모님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이혼이었던 거죠. 이미 엄마랑 아빠에게는 그 뜻을 다 전하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두 분도 시어머니의 그 애절한 당부 때문에 제게 진실을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거고요. 차라리 끝까지 그러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싶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어차피 제가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실을 말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요. 그게 뭐든 전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외도를 한 건 아니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제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부부라면 그래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저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게 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후 세무사 일을 접고 현재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충주에 가서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요. 묻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게 무엇이건 남편은 자기가 벌인 죄에 대해 스스로 벌을 주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경찰에 간다는 걸 말렸거든요. 다행히 피해 없이 끝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이 아빠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한 것도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다셨습니다.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청 울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래도 아빠는 당신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마무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사무실로 출근하게 하셨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하는 게 상책이라고요. 언젠가 생각이 정리되면 남편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나니 빠른 길 놔두고 참 먼 길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분이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사연자님 가족분들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흠을 드러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